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콜릿이 심장을 지킨다. 언뜻 들으면 농담 같죠? 달콤한 간식이 무슨 약이 되겠냐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의사로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했지만 솔직히 초콜릿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과장 광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 저는 20년차 노년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노화와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작은 변화 중 하나인 코코아 추출물 보충제가 어떻게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달콤한 기분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나 생활 습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매스 제너럴 브리검이라는 아주 큰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혹시 하버드 의과대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하버드 의과대학과 연계된 병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매스 제너럴 브리검이에요. 이곳에서 진행된 연구가 바로 COSMOS 연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창하죠? 코코아 보충제와 멀티비타민의 효능을 알아본 연구라는 뜻이에요. 이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리려. 2014년부터 무려 6년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 21,00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숫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21,000명입니다. 그것도 6년 동안이요. 의학 연구에서 이런 규모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보통 임상 연구라고 하면 수백 명, 많아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6년 동안 추적했다는 건 그만큼 결과를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2만 명이라는 큰 집단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실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로 참가자들을 선별해서 진행했어요. 쉽게 말하면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코코아 추출물 보충제를 먹고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먹게 한 거죠. 물론 참가자들은 자기가 진짜 약을 먹는지 가짜 약을 먹는지 몰랐습니다. 연구자들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야 선입견이나 기대 효과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방식이 의학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COSMOS 연구는 규모도 크고 방법도 엄격하고 기간도 충분한 말 그대로 금메달급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코코아 추출물을 보충제로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7% 줄어들었습니다. 27%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 100명의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계적으로 이 중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분이 10명 정도라면 코코아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그 숫자가 78명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혈압이 좀 좋아졌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줄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심장과 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위험이 줄어든 거예요. 연구자들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결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흔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증상을 없애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다시 말해 사망 위험을 줄이는 것인데 코코아 추출물이 바로 그런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왜 사망 위험이 줄어들었을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598명의 참가자를 선별해서 혈액 검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염증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분석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HSCRP라는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잠깐 HSCRP가 뭔지 설명드려야겠네요. 의학 용어로는 복잡하게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몸속 염증 수치를 재는 지표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간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액 속에서 이 수치를 측정하면 몸속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어요. 집에 화재 경보기 있잖아요. 연기가 나면 삐삐 소리가 나죠. HSCRP는 바로 우리 몸의 화재 경보기 같은 겁니다. 수치가 높으면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큰 불은 아니고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고 있는 작은 불씨죠. 그런데 이 작은 불씨가 무섭습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만큼이나 HSCRP 수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HSCRP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어도 HSCRP가 높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럼 COSMOS 연구로 돌아가 봅시다. 연구팀이 598명의 혈액을 1년, 2년 추적 관찰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코코아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HSCRP 수치가 매년 8% 이상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8%가 작아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겁니다. 그런 염증을 1년에 8%씩 줄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게다가 이건 1년 동안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2년째, 3년째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나도 코코아 먹으면 염증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초콜릿과 코코아 추출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구 결과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초콜릿 많이 먹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시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초콜릿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콤하죠? 그 단맛은 설탕에서 나옵니다. 초콜릿 한 조각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보통 판매되는 밀크 초콜릿, 백지에는 설탕이 50지 이상 들어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10개가 넘는 양이에요. 거기다 지방도 많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려고 우유, 버터, 식물성 기름을 잔뜩 넣거든요. 백지의 지방이 3040지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탕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이 늘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사용한 건 코코아 추출물 보충제였습니다. 카카오 열매에서 건강에 좋은 성분만 추출해서 캡슐이나 분말 형태로 만든 거죠. 설탕이나 지방 같은 불필요한 성분은 빼고 플라바놀이라는 핵심 성분만 고농도로 담은 겁니다. 플라바놀, 이 단어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코코아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이 플라바놀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OSMOS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섭취한 코코아 추출물에는 하루에 500mg의 플라바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양을 일반 초콜릿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크 초콜릿 기준으로 대략 203,000 300g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탕과 지방도 엄청나게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보충제 형태로 먹은 겁니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하워드 세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코아 추출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소 교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코코아 추출물이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다. 이게 과학적이고 정직한 태도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에도 TV에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과장된 것도 많고 아예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코코아가 몸에 좋다더라 수준에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이 실제로 과학적 검증을 거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강 정보를 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가? 믿을 만한 연구인가?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COSMOS 연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연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담배 한 대가 당장 폐암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갑씩 수십 년을 피우면 폐암 위험이 20배 이상 높아지죠. 반대로 채소 한 접시가 당장 병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으면 암이나 심장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연구에서 보여준 코코아 추출물의 효과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코아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속 작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보이지 않게 쌓이는 염증이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데 대규모 연구를 통해 코코아 추출물이 그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27%나 낮출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코코아가 좋다더라는 소문이 아니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6년 동안 추적한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염증이 많아지는 걸까? 염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게 정말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어? 그리고 그 염증이 어떻게 우리 몸을 해치는 걸까?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지 않으면 코코아 추출물이 왜 중요한지, 왜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관, 뇌, 관절, 심지어 기분과 기억력까지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증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염증이 정확히 뭔지, 왜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코코아 추출물이 중요한지, 왜 염증 관리가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염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앞에서 코코아 추출물이 염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염증이라는 게 뭐길래 줄어들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골맞다, 무릎이 부어서 열이 난다 이런 걸 떠올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급성 염증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손가락을 베이면 빨갛게 붓고 열이 나죠? 발목을 삐면 퉁퉁 붓고 아프고요. 이런 게 바로 급성 염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불이 붙어 있는 상태,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급성 염증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달려가서 싸우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처가 붓고 열이 나는 건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죠?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건 적이 없는데도 면역 시스템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예요.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군대가 해산하지 않고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게 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염증이 많아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포가 늙어가면서 노폐물이 잘 쌓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포가 스스로 청소도 잘하고 손상된 부분도 빨리 고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집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듯 세포 안에도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이 찌꺼기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면역체계가 둔해집니다. 역설적이죠? 면역이 약해지는데 염증은 오히려 늘어난다니요. 이게 바로 노화의 특징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정확하게 일을 못하게 되면서 엉뚱한 곳을 공격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시력이 나빠진 경비원이 손님을 도둑으로 오해해서 공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째, 혈관벽도 조금씩 손상되고 회복 속도는 늦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여기저기 금이 가듯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다시 혈관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넷째, 내장지방이 늘어납니다. 배 속에 쌓이는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계속 분비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은 분들이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집이 깨끗하고 튼튼합니다. 배선도 멀쩡하고 배관도 새지 않고 벽에 금도 안 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낙습니다. 배선이 삭아서 여기저기서 불꽃이 튀고 배관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하나는 당장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계속 튄다면 결국 어디선가는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서 생기는 작은 염증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병으로 터지는 거죠. 문제는 이 불씨가 그냥 두면 커진다는 겁니다. 혈관 속 불씨는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달라붙어요. 마치 녹슨 수도관에 이물질이 쌓이듯이요.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속 불씨는 연골을 닳게 해서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에요. 만성 염증이 연골을 계속 공격하면서 퇴행을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도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뇌 속에 염증이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그게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환자 한 분이 떠오르네요. 72세 남성분이셨는데 혈압과 당뇨는 큰 문제 없이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식단 조절도 나름대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힘이 없을까요? 잠도 충분히 자는데. 검사 결과 HSCRP라는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상 범위가 보통 1mg 이하인데 이분은 3.5mg이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병이 없는데도 몸속에서 불씨가 활활 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높은 건가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환자분이 물으셨죠. 딱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는 몸 전체가 조금씩 지쳐있는 상태예요. 만성 염증이라는 게 그래요.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더 드시도록 권해드렸어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가벼운 산책도 매일 30분씩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니 훨씬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오전에도 집안일 하고 나면 좀 피곤하긴 한데 예전처럼 하루 종일 축 처지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재검사를 했더니 HSCRP가 1.8mg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 우리 몸을 어떻게 지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염증 수치가 높으면 온몸이 무겁고 힘들어요. 반대로 염증을 줄이면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쯤에서 HSCRP라는 지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겠죠. HSCRP는 의학 용어로 복잡하게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몸속 경고등 같은 겁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아직 고장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잖아요. HSCRP가 바로 그런 경고등이에요. 높으면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 범위는 보통 1mg 이하입니다. 13mg이면 중등도 위험, 3mg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장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그게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이죠. 조용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HSCRP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어도 HSCRP가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콜레스테롤 검사와 함께 HSCRP도 같이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약으로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급성염증은 소염제나 항생제로 금방 가라앉을 수 있어도 나이 들면서 쌓이는 만성염증은 생활 전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키웁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같은 음식은 염증을 줄여주죠. 운동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염증 지표가 좋아진다는 연구가 많아요.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루 6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게 염증을 키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염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작은 불씨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약은 소화기 같은 겁니다. 불이 크게 번지면 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씨가 계속 생기면 소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집안 환경 자체를 정리하고 불씨가 안 생기게 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코코아 추출물은 불씨가 덜 생기도록 돕는 조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 역할을 하는 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씨가 안 생기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의학계에서는 염증성 노화라는 말까지 씁니다.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데 염증과 노화를 합친 말이에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염증이 노화를 훨씬 빠르게 더 심하게 진행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염증은 노화의 기름을 붓는 존재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은 여러 질병에 시달리시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유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성염증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염증 수치가 낮다는 겁니다. 나이는 많지만 몸속에서는 불씨가 별로 안 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젊어도 염증 수치가 높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일찍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수명, 즉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 핵심에 염증 관리가 있는 겁니다. 염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심혈관계.
혈관 벽에 염증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골격계.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연골이 빨리 닳고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근육도 약해지고요. 셋째, 신경계. 뇌 속 염증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어요. 넷째, 대사계.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키우고 지방 대사도 나빠집니다. 다섯째, 면역계. 역설적이지만 만성 염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염증은 정말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염증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고 이 그림자가 커지면 심장, 혈관, 뇌, 관절까지 우리 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염증을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될까? 왜 하필 코코아일까? 바로 여기서 코코아 속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 플라바놀이 어떻게 염증을 줄이는지, 왜 항산화 작용이 중요한지, 그리고 코코아에는 왜 플라바놀이 특별히 많은지,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그림자를 줄여주는데 코코아가 왜 주목을 받는 걸까? 그 비밀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모스 연구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2만 명 전체의 혈액을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팀은 그 중에서 598명을 선별했습니다. 이 598명의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염증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어요. 왜 598명이었을까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면서도 실제로 분석 가능한 규모를 고려한 거예요. 598명이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연구팀이 추적한 염증 지표는 5가지였습니다. HSCRP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인터루킨-6, 종양괴사인자 같은 염증 물질들을 함께 측정했어요. 이 물질들은 모두 몸속에 염증이 있을 때 높아지는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HSCRP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1년 차에 8% 줄고 2년 차에도 계속 줄고 이건 정말 설득력 있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염증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심할 수 있거든요. 오늘 감기에 걸렸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추적했을 때 일관되게 줄어든다는 건 진짜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염증 수치를 추적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한두 번 측정해서 낮게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몇 개월 간격으로 여러 번 재봤을 때 꾸준히 낮게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야 정말로 염증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코스모스 연구의 후속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건 성별 차이였습니다. 여성 참가자에서 일부 염증 지표가 더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여성에게서 효과가 더 좋았을까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이유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 차이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염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원래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플라바놀이 어쩌면 이런 호르몬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대사 차이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플라바놀을 섭취했을 때 여성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거나
몸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기저염증 수준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경 이후 여성은 남성보다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플라바놀을 섭취해도 처음 염증 수치가 높았던 여성에게서 개선폭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여성 어르신들에게도 코코아 플라바놀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6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폐경 이후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도 높아지셨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코코아 가루를 아침마다 드시도록 권했는데 6개월 후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더라고요. 물론 코코아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전체적인 생활 습관 관리의 일부로서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보충제만 먹으면 충분한가?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강조했지만 코코아 추출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페인트만 새로 칠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안 되죠. 기초 공사가 먼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보충제 하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은 전혀 안 하면서 보약만 챙겨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초라는 건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식습관.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통곡물을 먹고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매일 튀긴 음식, 라면, 빵, 과자를 먹으면서 코코아 보충제 하나 먹는다고 해서 염증이 줄어들진 않아요. 둘째, 운동.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격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산책만 해도 됩니다.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셋째, 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하루 6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그 어떤 보충제로도 메울 수 없어요. 제가 한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코코아 보충제 먹으면 담배 계속 피워도 괜찮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담배 한 개비가 만드는 염증과 활성산소가 코코아 보충제 열 알로도 못 막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먼저예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몸을 해치는 습관을 그대로 둔 채 보충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약이나 보충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도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면 도구가 더해질 때 시너지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식습관을 잘 관리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도 충분히 자는 분이 코코아 추출물을 추가로 섭취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식습관도 엉망이고 운동도 안 하고 잠도 부족한데 코코아 보충제만 먹는다? 그럼 효과는 미미할 겁니다. 0.5일이 1.5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안전성입니다. 선생님, 코코아 추출물 보충제 먹으면 부작용 있나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코코아 추출물 자체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큰 부작용이 보고된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라는 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 민감성. 코코아에는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어요. 커피보다는 훨씬 적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둘째, 소화 불편감. 고용량으로 먹을 경우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셋째, 알레르기. 드물지만 코코아나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피해야죠. 넷째, 약물 상호작용.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코코아 플라바놀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고용량 코코아 추출물을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코코아 플라바놀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과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상의하셔야 해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와파린, 아스피린 등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 간 질환이 있으신 분,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 요즘 이런 보충제 먹고 있어요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꼭 확인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충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연 성분이라도 고농도로 섭취하면 약물처럼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도 중요합니다. 코스모스 연구에서는 하루 500mg의 플라바놀을 섭취했어요. 이 정도가 연구로 확인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용량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면 플라바놀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건 200mg, 어떤 건 1000mg.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 용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 30만 500mg 정도의 플라바놀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품질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마다 순도와 품질이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GMP 인증을 받았거나 제3자 검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식약처 인증도 확인하시고요. 이쯤에서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코코아 추출물은 실제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2만 명 규모의 연구에서 27%의 사망 위험 감소, 그리고 염증 수치의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됐다. 둘째,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특히 성별, 나이, 기저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성에게 조금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남성에게도 물론 도움이 된다. 셋째,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지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 식습관, 운동, 수면이라는 기초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심장병, 혈압약, 혈액 희석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용량과 품질이 중요하다. 하루 30만 500mg의 플라바놀이 적정하고 신뢰할 만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체크해 봅시다. 지금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운동은 하고 계시나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다른 약은 어떤 걸 드시고 있나요? 이런 걸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코코아 추출물을 추가하는 거죠. 건강은 퍼즐 조각 맞추기 같아요. 코코아 추출물은 그 퍼즐 중 한 조각입니다. 중요한 조각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다른 조각들도 다 맞춰야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보충제를 사야 하나?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없나?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바로 그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부엌에서, 식탁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그림자를 줄여주는데 코코아가 왜 주목을 받는 걸까? 답은 바로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플라바놀, 이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바놀은 항산화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우리 몸도 쇠붙이처럼 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녹은 아니고 산화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사과를 잘라서 그냥 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변색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치 쇠붙이처럼 산화가 일어나면서 낡아갑니다. 세포가 산화되면 기능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바로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산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활성산소,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좋아 보이죠? 활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한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어요. 활성산소를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정이 안 되고 누군가한테 계속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붙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됩니다. 세포막이 손상되고 DNA가 상처 입고 단백질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세포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많아지면 몸 전체가 노화되고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겁니다. 특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울 때, 과도한 음주를 할 때,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 때, 심지어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플라바놀도 그중 하나고요. 항산화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까 활성산소를 불안정한 사람에 비유했죠? 항산화제는 이 불안정한 사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내가 내 친구가 돼줄게 하면서 활성산소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이상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플라바놀은 이런 항산화 작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플라바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항염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면역 반응이 과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면역 시스템이 계속 켜져 있으면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플라바놀은 이런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신호 물질들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인데 이런 물질들이 과하게 분비되면 염증이 커집니다. 플라바놀은 이런 염증 신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음량을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염증 반응도 완전히 없애면 안 돼요. 세균과 싸울 때는 필요하니까요. 다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염증이 문제인 건데 플라바놀이 그걸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집에 녹이 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면 더 번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녹슬지 않게 오일을 바르거나 방청제를 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플라바놀은 일종의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포가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조금 녹이 슬기 시작했다면 더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플라바놀은 코코아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플라바놀 계열의 성분은 다른 음식에도 들어있어요. 블루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 적포도, 사과, 양파,
심지어 녹차에도 플라바놀이나 비슷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특정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단 속에서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냥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코코아를 먹을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아 플라바놀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함량 자체가 높습니다. 코코아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 플라바놀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블루베리나 사과보다 플라바놀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블루베리 100g에는 대략 6080mg의 플라바놀 계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100g에 약 2040mg 정도예요. 그런데 순수 코코아 가루는 100g에 무려 2000mg 이상의 플라바놀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둘째,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OSMOS 연구도 그중 하나고요. 연구자들이 코코아를 선택한 건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플라바놀이 풍부하고 인체 적용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코코아와 심장 건강에 관한 연구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중남미 파나마의 쿠나 원주민들을 연구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률이 극히 낮았는데 특이하게도 하루에 코코아 음료를 여러 잔씩 마셨어요. 물론 설탕 없이 순수하게요. 그 이후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코코아 플라바놀이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일관된 결과가 나온 식물성 식품이 많지 않아요. 셋째, 흡수율이 좋습니다. 플라바놀이 많이 들어있어도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코코아 플라바놀은 장에서 비교적 잘 흡수되는 편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코코아는 원래 카카오 열매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콜릿에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 과정입니다. 카카오 열매에서 코코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바놀이 많이 파괴돼요. 특히 더치 프로세스라고 하는 알칼리 처리 과정을 거치면 플라바놀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순수 코코아는 사실 쓰고 떫어요.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려면 이 쓴맛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플라바놀이 손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탕과 지방을 많이 넣으면서 순수한 플라바놀의 효과는 더 줄어들죠. 마트에서 파는 일반 밀크 초콜릿 100g에는 플라바놀이 거의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많아야 5100mg 정도? 다크 초콜릿이라고 해도 카카오 함량과 가공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코코아 추출물 보충제를 사용한 겁니다. 불필요한 성분은 빼고 플라바놀을 고농도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COSMOS 연구에서는 하루 500mg의 플라바놀을 섭취했는데 이걸 초콜릿으로 먹으려면 설탕과 지방도 엄청나게 같이 섭취하게 되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런 오해를 많이 바로잡아 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다크 초콜릿 먹으면 되는 거죠?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품마다 다르고 설탕과 지방 함량을 고려해야 해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코아 가루 사서 물에 타 먹으면요? 그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순수 코코아 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되 설탕은 최소한으로만 넣으시는 거죠. 아니면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걸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제가 몇몇 환자분들께 순수 코코아 가루를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쓰다고 힘들어 하시더니 조금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우유에 코코아 한 스푼 타서 드시는 걸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플라바놀의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이건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 뇌, 관절, 눈 등 모든 세포가 산화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노화 자체가 느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둘째, 항염 효과.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를 조절해서 염증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특히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면 혈관이 잘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혈압 조절도 잘 되고 혈전도 덜 생기고 동맥경화도 덜 진행됩니다. 플라바놀이 바로 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코코아 플라바놀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혈관을 가진 사람이 60세 혈관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플라바놀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병이 예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먹으면 심장병 안 걸려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100% 예방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능성과 실제 치료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플라바놀이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과 건강 유지 차원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운동과 비슷합니다. 운동한다고 해서 절대 병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죠. 플라바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플라바놀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식단 전체가 중요해요. 베리류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고 녹차에도 좋은 성분이 많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건 색깔별로 먹기예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하얀색 이렇게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라고 합니다. 색깔마다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다르거든요. 빨간색 식품 토마토, 딸기, 수박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이 많고 주황색 식품 당근, 고구마,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많고 초록색 식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는 루테인과 엽산이 많고 보라색 식품 블루베리, 가지, 적양 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코코아 플라바놀도 이런 다양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연구가 많이 됐고 효과가 검증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라바놀은 염증이라는 불씨를 줄여주고 산화라는 녹을 막아주는 물질이다. 코코아에는 그 플라바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리고 꾸준히 연구된 결과 심장 건강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실 겁니다. 연구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생활에서 보충제를 먹으면 똑같이 효과가 있을까? 나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는 없는 걸까? 장기간 먹어도 안전할까?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될까? 바로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풀어본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특히 남성과 여성에서 효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든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이 아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제 연구 이야기는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충제를 사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초콜릿을 드셔도 된다는 걸까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 이론보다는 실천이 훨씬 어렵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건 고농도의 코코아 추출물이 들어있는 보충제였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함량이 제각각이고 품질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국에 가면 코코아 관련 제품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품 뒷면에 영양성분표가 있죠? 거기서 플라바놀 또는 코코아 폴리페놀 함량을 찾아보세요. 하루 권장량이 30만 500mg 정도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부 제품은 코코아 추출물 1000mg 함유라고 써놨는데 실제 플라바놀 함량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코아 추출물 전체 양과 플라바놀 함량은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플라바놀 함량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첨가물도 확인하세요. 보충제에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 불필요한 성분이 잔뜩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분 목록이 짧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인증 마크를 찾으세요. GMP 인증, 식약처 인증 또는 제3자 검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인증은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됐고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다는 걸 보증합니다. 가격만 보지 마세요. 너무 싼 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좋은 원료를 쓰고 제대로 추출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반대로 너무 비싼 것도 과장 광고일 수 있어요. 적정한 가격대에 신뢰할 만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시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제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그럼 저는 성분을 확인하고 그분이 복용 중인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체크해 드립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꼭 보충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식단 속에서 충분히 플라바놀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더 권장합니다. 자연스럽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순수 코코아 가루를 활용해 보세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무가당 순수 코코아 가루를 구입할 수 있어요.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100% 순수 코코아 제품이요.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컵에 코코아 가루 한 스푼, 그러니까 약 57g 정도를 타서 드세요. 처음엔 쓰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꿀을 조금 넣거나 바나나 반 개를 갈아서 같이 넣으면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고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오트밀에 코코아 가루를 섞어 드세요. 선생님, 의외로 잘 어울려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뭔가 든든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크 초콜릿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2030g, 그러니까 작은 사각형 두세 조각 정도만 드세요. 이 정도면 플라바놀도 섭취하면서 칼로리 부담도 크지 않아요. 오후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 2조각과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카페인이 있어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베리류도 챙기시고요.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에도 플라바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한 컵 정도 드세요. 신선한 것도 좋고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냉장고에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항상 준비해 두세요라고 권합니다.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그냥 해동해서 먹어도 되니까 편하거든요.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에도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단,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지니까 적당히 우려내세요. 그리고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적포도나 포도 주스도 괜찮고요. 포도에도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단, 주스는 당분이 많으니까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세요. 가능하면 포도를 통째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고루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바람직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염증을 만드는 생활습관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과자, 빵.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키웁니다.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세요. 한 환자분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대신 그때 채소를 듬뿍 넣고 스프는 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날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시고요. 그분이 실천하셨고 3개월 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설탕도 줄이셔야 하고요. 설탕은 염증의 주범입니다. 커피에 설탕 3스푼 넣으시나요? 2스푼으로 줄이세요. 그 다음은 1스푼으로 결국에는 안 넣는 걸로 천천히 줄여가세요.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캔 마시셨다면 이틀에 한 캔으로 줄이세요. 과음과 흡연은 당연히 안 됩니다. 술은 가끔 한두 잔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담배 한 개비가 만드는 염증과 활성산소는 어떤 보충제로도 못 막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는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만 해도 염증 지표가 좋아집니다.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안 걷는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3040%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수중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아니면 상체 운동만이라도 하세요. 앉아서 팔 운동, 스트레칭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한 75세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팔 들어 올리기, 상체 비틀기, 발목 돌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요. 매일 15분씩 하셨는데 선생님,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원인입니다. 하루 6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신다고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텔레비전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요. 한 환자분은 매일 밤 11시쯤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 가루를 타서 마시고 주무신대요. 루틴이 생기니까 몸이 알아서 잠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습관이죠.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의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5분씩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산책,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고 이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사회적 고립은 염증을 키웁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다 못하겠어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접근하라고 권합니다. 처음 2주는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순수 코코아 우유 한 잔 마시기 또는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하기 하나만 선택해서 2주 동안 꾸준히 하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요. 그 다음 2주는요. 첫 번째가 습관이 됐으면 두 번째를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컵 먹기 또는 밤 11시 전에는 휴대폰 끄기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면요. 이제 줄여야 할 것을 하나씩 줄이세요. 라면을 일주일에 3번 먹었다면 1번으로 줄이기. 커피에 설탕 3스푼 넣었다면 2스푼으로 줄이기. 급격하게 바꾸지 말고 천천히 줄여가세요. 3개월쯤 되면요. 이쯤 되면 여러 가지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혀 있을 겁니다. 이제 보충제를 추가할지 고민해 보세요.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코코아 추출물 보충제를 시작하는 거죠.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어요. 처음 2주는 매일 아침 코코아 우유만 마셨어요. 그 다음 2주는 저녁 산책을 추가했고요. 한 달 후에는 간식을 과자 대신 과일로 바꾸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뵀을 때 체중이 3kg 빠졌고 염증 수치도 좋아졌더라고요. 선생님, 한꺼번에 하려고 했으면 포기했을 텐데 하나씩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 볼게요. 너무 많이 먹는 실수.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다크 초콜릿 한 판 먹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에요. 적정량을 지키세요. 보충제만 믿는 실수. 보충제 먹으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이 기본이에요. 금방 포기하는 실수.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염증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가 보여요. 의사와 상의 안 하는 실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그냥 샀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바꾸는 실수. 오늘부터 설탕 완전히 끊고 라면도 안 먹고 매일 1시간 운동할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꾸면 3일 못 가요. 천천히 조금씩 바꾸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정리하자면 코코아 추출물 보충제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절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도 중요하고 실천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이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이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코코아 추출물 연구를 통해 염증과 심장, 건강의 관계, 그리고 생활 속 적용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린 건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선택의 누적이라는 겁니다. 코코아 추출물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 생활 습관의 일부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게 연구가 보여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습관이 쌓여서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80세와 아픈 80세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유전? 물론 유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차이는 50대, 60대, 70대를 거치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렸는지, 저녁 식사 후 짧게라도 산책을 했는지, 담배를 끊었는지, 계속 피웠는지, 과음을 줄였는지, 계속 마셨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쌓이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환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73세 할아버지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왜 이제야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는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운동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됩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신 지 3년 됐죠? 폐 기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술도 줄이시고 산책도 하시니까 혈압도 안정됐고요. 70대에 시작하셔도 충분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은 지금 76세인데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한테 오실 때마다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 저보고 젊어졌다고 그래요라고 자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보람을 느끼죠. 건강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심지어 8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물론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결국 미래를 바꾼다.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와 과일을 하나 더 올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걸어보는 것. 그것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밤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결국은 삶의 질을 지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걸 꾸준히 하신다는 겁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똑같이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식사하세요. 30년째 그렇게 드신대요. 선생님, 저는 특별한 거 안 먹어요. 그냥 엄마가 해주시던 밥상 그대로 먹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요. 선생님, 이제는 안 나가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습관이 됐어요. 거창한 건강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좋은 습관, 그게 전부예요. 코코아 추출물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단순히 보충제가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염증은 나이와 함께 커지는 그림자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십 번의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엘리베이터를 탈지, 계단을 오를지, 소파에 앉아 있을지, 밖에 나갈지, 과자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한 봉지는 염증을 조금 키우고, 채소 한 접시는 염증을 조금 줄이고, 담배 한 개비는 염증을 확 키우고, 산책 30분은 염증을 확 줄입니다. 하루하루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마치 복리 이자처럼요. 작은 이자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돈이 되듯 작은 건강 습관도 쌓이고 쌓여서 큰 건강이 되는 겁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 수명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죠. 100세까지 살아도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보낸다면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반대로 85세까지 살더라도 마지막까지 걷고 생각하고 웃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실제로 장수 지역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텃밭 가꾸고 산책하고 사람들 만나고 웃고 이렇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모습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나이에 얼마나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 관리예요. 염증을 잘 관리하면 혈관이 젊어지고 뇌가 건강해지고 관절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코코아 플라바놀도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결국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코아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코코아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어요. 건강을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도 중요하고 첼로도 중요하고 플루트도 중요합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연주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식습관이라는 악기, 운동이라는 악기, 수면이라는 악기, 스트레스 관리라는 악기.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겁니다. 코코아 플라바놀은 그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입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악기들도 함께 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실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우연히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이 메시지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잖아요. 그 자체가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채소 한 접시 더 드세요. 내일 아침에 10분만 더 걸으세요. 모레부터는 밤에 휴대폰을 30분 일찍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을 하려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 10씩 꾸준히 하세요. 100일 후에는 1000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만 하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엄청난 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저녁 식사 후에 같이 산책할까? 오늘은 과자 말고 과일 먹을까? 이렇게 함께하면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제 환자 중에 부부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남편분이 심장병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게 됐는데 부인분도 똑같이 따라 하신 거예요. 1년 후에 두 분 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고 함께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친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염돼요. 좋은 의미로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코아 플라바놀이라는 작은 실마리를 시작으로 염증 관리의 중요성, 생활 습관의 힘, 그리고 건강 수명이라는 목표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하나 더, 모레는 또 하나 더.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 검증된 건강 정보,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같은 경험과 질문을 나눠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입니다. 모든 보충제와 생활습관 변화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는 거지 개인에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가장 잘 아십니다.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실제로 건강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선택을 하세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고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